이제 오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겠죠? 오후 수업 저희 4시간 오늘 진행할 건데, 아, 굉장히 길죠? 하다 보면은 저희가 이게 막 사례나 판례 이런 위주가 아니라 홈택스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다 보니까 이게 신고서 하면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제 또 점심도 먹었겠다 싶으시니까 이제 잠을 자실 수도 있는데, 저도 제 목소리가 그렇게 자장가처럼 들릴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주무셔도 어차피 이거 영상 녹화되고, 저희 또 남편자 새벽교실 홈페이지에 올라가니까 놓치시는 부분이 있더라도 추후에 다시 들으실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출연재산 보고서 관련해가지고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은 이제 결산서류 공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통합신고. 이 출연재산과 결산서류를 합친 그 통합신고 위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주석으로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출연재산 보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는 말 그대로 출연재산이 있는 공익법인들이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재산을 출원받은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꼭 제출하셔야 되고,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제외될 수 있으나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출연받은 게 있다면 종교단체들도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미제출하시거나 불분명한 금액이 있다 하시면 상승세액의 1%, 가산세가 있고요. 고의성이 다분하다 하시면 가산세 한도 없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양식은 총 10가지예요. 오른쪽 보시면 굉장히 많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표지, 그리고 이제 출연받은 재산 3년 이내에 사용하셔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하시고 있으신지. 그리고 세 번째, 출연재산을 매각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369 규정이죠.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 출연재산 매각 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셔야 되는데 매년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계시는지 보고하시는 서식이고요. 네 번째는 이 출연재산을 이제 수익용으로 운용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이자 배당 임대 이런 운용소득을 80% 기준에 맞춰서 잘 사용하고 계시는지. 다섯 번째는 이 2번부터 4번까지의 서식이 뭐 집계표 형식을 보면 될 것 같아요. 합계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출연받은 재산 또는 출연재산 매각 대금, 운용소득 아직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남아있다 하시면 이 5번 서식에서 그러면 이 남아있는 잔액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한 번 더 작성하는 서식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번, 3번, 4번에 잔액이 있다 하시면 5번 서식은 무조건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섯 번째는 주식 보유.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작성하시는 서식이고요. 일곱 번째는 공익법인. 이사들 있으시면 이사 관련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는 이 이사가 우리 아까 봤던 그 기준 초과 이사 5분의 1 초과되면 초과가 됐을 때 그 기준 초과 이사한테 경비를 지출했던 그 경비 명세를 작성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8번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 있으시면 작성하시는 거예요. 9번은 이제 이것도 특정 기업 광고, 특수관계 법인 뭐 광고나 홍보를 했을 때 작성하는 서식이고 8번, 9번은 해당 사항 있으시면 작성하시는 서식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세무 확인서. 표준 서식 공시 대상자들이시면 세무 확인서 보통 제출하셔야 되고 외부 전문가,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로부터 세무 확인을 받아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저희 이번에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올해 3월 달쯤에 이 서식이 한번 개정이 됐어요. 어느 부분이 개정이 됐냐면 이번에 있는 출연재산 매각 대금의 해당 사업연도 지출 명세서 보이시죠? 당초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사실상 이 수혜자랑 자산취들의 운영 경비에 맞춰서 이렇게 작성을 하긴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도 저희가 크게 터치를 안 했다가 이제는 이 경비 명세가 실제적으로 어디로 어떻게 나가는지 확인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 기부금품 모집 및 지출 명세서처럼 서식을 완전 세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혜자에게 지출, 자산취득의 지출, 운영 경비의 지출, 그러니까 어디로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작성하는 서식이 좀 변경이 됐으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서식 자체가 변경이 되니까 저희 홈택스 작성하실 때도 지출 목적 구분이라는 게 새로 생겨났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운영소득 사용 명세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출 명세, 어떤 식으로 지출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라고 서식이 변경됐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출연재산 보고서 들어가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이 지급명세 자료 공입법에 들어가셔가지고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하셔도 되고요. 또는 저희 로그인 하시면 오른쪽 하단에 세무 업무 가이드맵이라고 뜨거든요. 거기서 공입법인 종합 안내 바로 가기 눌러주시면 이런 안내 포털이 뜹니다. 여기서 신고 보고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이거 눌러주신 다음에 보고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딱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바로 팝업창이 떠요. 팝업창이 뜨는데 이 팝업창은 공익법인 의무이행 안내 서비스라는 팝업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들이 최근 2년치 동안 어떤 식으로 신고를 진행했는지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될 걸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신고를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확인하라고 뜨는 팝업창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작년에 간편 소식 공시 대상자였다.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간편 소식 공시 대상자가 올해도 아닌지 맞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 한 번씩 하시라고 그냥 뜨는 팝업창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확인하시면서 의무이행이니까 의무이행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 번씩 꼭 확인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 출연재산 보고서 올해 좀 홈택스 화면이 개편이 됐는데 일반 신고 쪽에 보시면 통합 신고, 일반 신고, 과거 사업도 신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 신고는 정말 말 그대로 이 출연재산 보고서랑 그 다음에 이제 배울 결사서류 공시 두 가지 모두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공익법인이 이 통합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한번 신고 쫙 하고 끝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다만 이 출연재산이랑 그 결산서류랑 따로따로 신고하시는 유형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 통합신고는 간편서식 공시 대상자들은 이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스템 만든 이 취지 자체가 신고를 합쳐져가지고 출연재산이랑 결산서류 공시를 합쳐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쉽게 그냥 한 번만 작성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결산서류 공시 표준서식 보면은 그 출연재산 보고서랑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간편서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간편서식 유형자들은 통합신고로 신고하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간편서식 유형자들은 결산서류 공시, 간편서식 따로 제출하시고 출연재산 보고서도 따로 제출하셔야 돼요. 통합신고 이용하실 필요 없이. 그래서 그런 유형의 이제 공익법인들은 이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하실 때 통합신고가 아니라 일반신고, 공익법인 보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셔가지고 별도로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출연재산 보고서만 제출하실 때 일반신고, 공익법인 보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들어가시기 전에 이 오른쪽에 있는 신고 도움자료 확인하기 보이시죠? 이거 한 번씩 꼭 클릭하시고 가시면 좋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팝업 창이 뜨거든요. 안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다 뜨실 건데 이 공익법인 유형마다 신고 도움 자료가 뜨는 게 다 달라요. 저희가 이 공익법인들, 뭐 최근에 신고하신 그 내역이랑 작년이나 뭐 재작년에 신고하신 내역이랑 뭐 공익법인 그 뭐 카드 내역이나 이런 걸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그 올해도 신고하실 때 뭐 이런 거 놓치지 마시고 신고하세요라고 도움 주는 서비스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공익법인마다 이 유형이 굉장히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맞춤형 신고 도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안 뜰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게 떴다 하시면 혹시 놓치고 있는 게 없나 하고 한 번쯤은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신고도움 자료라는 게 말 그대로 도움, 이게 뭐 예를 들면 1번에 있는 특수관계 임직원에게 급여 지급 혐의 이런 게 떴다고 해가지고 바로 혐의가 있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특수관계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쯤 놓치지 말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라고 이제 도움 주는 서비스 항목이니까 너무 오해하시진 마시고요. 이 신고 도움 자료 총 작년까지는 23종 제공해드렸었는데 올해는 4종 추가해가지고 총 27종의 유형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1번부터 23번까지는 계속적으로 제공해드리는 항목이었으니까 넘어갈 거고 24번부터 27번 최근에 추가된 거 위주로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24번에 있는 간편 공시 대상 공익법인 결산서류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안내. 그러니까 간편 공시 대상자들한테 보통 이 24번 항목이 뜨겠죠. 23년도 기속분부터는 이제 간편 공시 대상자들도 공시를 안 하시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간편 공시 대상자신데 그럼 공시를 안 했을 때, 그 전년도에 공시를 안 했을 때 이제 뜨는 그냥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올해 신고하시면 크게 문제 없으시니까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25번은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중립법인의 주석 공시 안내. 이 주석이 필수적 의무사항으로 바뀌었어요. 20년도부터 필수적 의무사항으로 바뀌었는데 이 외부 회계감사를 보통 제출하시면 회계감사 보고서에 주석을 공시하는 게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회계감사 대상자들은 감사보고서 하시면 주석 공시를 또 별도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다만 이 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공익법인들도 주석을 공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석 공시, 필수적 공시사항이 총 7종이 있는데 여기에서 뭔가 해당되는 공익법인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주석으로도 공시하세요 라고 안내해주는 서비스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이게 떴다 하시면 혹시 주석 공시사항 뭐 놓치고 있지 않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6번에 있는 전년도 의무이행 여부를 미보고한 공익법인의 2회 위반 시 명단 공개 안내. 이게 그러니까 불성실 수령 기부금 단체라고 해서 의무이행을 제대로 2번 이상 위반했다.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서 2회 위반이 2회 이상 위반을 했다 하시면 불성실 수령 기부금 단체로 보고가 됩니다. 명단이 공개가 돼요. 근데 이게 떴다 하시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의무이행을 위반했다라는 거니까 이런 거 뜨시면 한 번쯤은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7번 공익법인 설립 시 누락된 출연자 명세 안내. 그러니까 공익법인 설립 시 출연자가 있으실 거거든요. 설립 시 출연자를 누락시키고 출연자산 보고서를 제출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설립 시 출연자 있으시면은 꼭 누락하지 말고 같이 제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1번부터 27번까지 신고 도움 자료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신고 도움 자료 보고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2번 같은 경우도 공익법인 신용카드 사적 사용 안내. 그러니까 본인들의 그 공익법인 그 법인 카드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 카드 내역을 저희가 좀 분석을 해가지고 뭐 어디에 얼마 뭐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을 것 같은 것들만 명백하다는 건 아니고 혐의가 있을 것 같은 것들만 이런 식으로 금액이랑 같이 올려드리니까 혹시 놓치진 않았는지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억울하게 가산세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공익법인. 통합신고 말고 현재는 출연재산 보고서만 제출하는 형식으로 갈 거예요. 그럼 일반 신고 공익법인 보고서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1번부터 13번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서식은 총 10개 서식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공익법인의 기본 정보 입력을 하셔야 돼요. 보통은 로그인을 하시면 이 사업연도는 자동 세팅이 되어 있을 건데 2월 말 법인 같은 경우는 24년 2월 1일부터 24년 3월 1일부터 25년 2월 말일까지로 뜨겠죠. 이 사업자 등록번호 옆에 이 확인 버튼 이거를 클릭하셔야 자동 채용됩니다. 이걸 굳이 입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밑에 있는 거 자동 채용이 쭉 되니까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만 자동 채용이 되지만 9번, 10번, 11번 이런 것들은 매년 판단하는 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외부 전문가 같은 경우도 총 자산가액이 5억 원 이상이랄지 또는 해당 가세기간의 수익 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그러니까 이게 판단하는 게 매년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9번, 10번, 11번은 본인들이 매년 판단하는 게 달라지니까 여인지 부인지 확인 체크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자동 채용 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라는 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외부 전문가는 해당 당해 사업연도로 가지만 외부 회계감사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된다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기본 정보 입력하셨으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면 이제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표지 형식이라고 보면 되고요. 큰 틀로 보시면 자산 보유 현황과 수익 원천별 수익 금액 현황에 대해서 작성하시는 서식입니다. 이 자산 보유 현황은 말 그대로 이 고유목적 사업에만 있는 자산을 작성하시는 게 아니고 이 고유목적 사업과 그 기타 사업, 수익 사업 등에 사용되는 모든 자산을 합쳐가지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 자산은 토지, 건물, 주식, 출자집은 금융자산, 기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15번, 16번 같은 경우에 이 주식을 금융자산으로 이제 헷갈려 하셔가지고 이 15번에 있는 것을 16번에 그냥 합산해가지고 신고하시는 경우도 덜어 있더라고요.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주식 출자 지분 같은 경우는 15번에 이제 입력하셔야 되고 그 밑에 뭐 예적금, 금융자산들은 16번 서식에다가 작성하셔야 된다는 거 꼭 구분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미수이자, 유의사항 중에 이 두 번 보면 미수이자를 금융자산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미수이자는 기타, 여기다가 포함시켜서 해야 된다는 거. 이 계정 과목이 어디에 분류돼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이 도움말 있거든요. 이거 클릭하시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계정 과목별로 어디로 어떻게 15번 항목에 입력해야 되는지, 16번 항목에 입력해야 되는지, 17번 항목에 입력해야 되는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밑에 있는 이제 수익 원천별 수익 금액 현황. 이거는 공익 목적 사업과 금융 부동산 등 발생 원천별 기타 사업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익과 비용을 작성하는 서식이고요. 큰 틀로 보면 금융, 부동산, 기타 사업 및 공익 목적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융은 이자 배당, 기타 금융, 그리고 부동산은 임대 매각,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 입력하시는 화면이고요. 다만 이제 22번과 26번 이 차이점에 대해서만 살짝 말씀드리면 22번 같은 경우는 기타 금융이라고 해서 주식, 채권 등의 매도에 따라서 발생한 처분 손익을 여기다가 입력하시는 거예요. 기타는 어떤 걸 입력하냐? 26번에 있는 기타는 위에 있는 금융 그리고 부동산 외의 기타 사업의 사업 수익과 비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27번도 사업의 손익도 보시면 이 기타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의 손익만 입력하시는 거예요. 공인 목적 사업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29번에 그냥 합산해가지고 모두 작성해 주시고요. 이 사업의 손익은 기타 사업의 손익만 입력해 주신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움말 버튼 잘 나와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계정 과목별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이거 보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면 저희 동영상도 올려드렸거든요. 이런 것들도 동영상 꼭 보고 신고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 면에서
일단 출연을 받았다 하시면 우리 출연 재산가의 3년 이내 전액을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3년 이내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다 사용할 때까지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출연받은 재산 보시면 누구한테 일단 출연을 받았는지 이 주민번호나 사업자 번호 적어주시고 출연 일자랑 출연 재산 종류까지 넣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출연받은 재산이 그 출연을 하신 분이 본인의 뭐 성명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은 누군지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무기명자로 클릭하시고 넘어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다만 이제 출연 일자랑 출연 재산 종료 그리고 출연 가액이 중요하니까 이 받아놓고서 어떻게 잘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거 보고만 잘 해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입력할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이 연간 50만 원 기준으로 이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출연받은 재산이 그러니까 출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잖아요. 기부금이나 이런 걸 기부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그럼 그 기부하신 분들을 모두 다 적어야 되냐? 그러니까 소액 출연자들은 제외하시고 그냥 한 번에 합산해가지고 작성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출연재산 보고서는 출연받은 재산 사용 명세서에서는 50만 원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50만 원 아래로 기부하신 분들이 있다 하시면 그냥 이 합계 여기다가 무기명자 하시거나 아니면 대표자 성명 그 주민번호 넣고 소액해 넣어가지고 이제 합산한 금액으로 그냥 한 번에 넣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50만 원 이상으로 그 기부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시면 누가 기부했는지 다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거 이거 적으실 게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엑셀, 서식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거 좀 권고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따가 제가 통합신고할 때는 홈택스로 직접 한번 화면 하나씩 보면서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때 엑셀 파일 작성하는 방법 살짝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 명세서 50만 원 이상 기준으로 모두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시면 이 엑셀 파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여기 그리고 만약에 출연 재산 종류가 토지나 건물이다 하시면 밑에 있는 소재지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토지나 건물일 때는 그리고 이걸 수동으로 입력할 수밖에 없어요. 엑셀 파일은 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은데 이 엑셀 파일에서는 그 토지나 건물이 불로기가 안 돼요. 엑셀 그래서 이제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 출연 재산을 받은 게 있다 하시면 그냥 다 수동으로 입력할 수밖에 없다. 이것도 그냥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50만 원 기준으로 소액계랑 아니면 개별로 작성하냐 나눠줄 수 있는데 이거는 개인인 경우만. 법인이 출연을 했다 하시면 법인은 50만 원 아래로 출연하셔도 다 작성하셔야 됩니다. 개인인 경우만 소액계로 합산해가지고 작성하실 수 있다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예를 들어 뭐 공지원이라는 사람이 뭐 작년 24년도에 뭐 출연 토지를 뭐 500제곱미터 출연을 했다. 그러면은 500제곱미터 여기다 적어주시고 그 평가가에 적어주신 다음에 그 해당 사업연도에 이 출연받은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토지를 뭐 예를 들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로 이용했다. 그러면은 그냥 전체 다 사용하는 걸로 입력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출연재산 종류가 만약에 현금이다 하시면 그 장애사업연도에 얼마 정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했는지, 공익목적에 사용했는지 적어주시고 사용처 적어주시고 남아있는 미사용 전에 적어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연도에 신고하실 때 그 전연도에 미사용 전액 남아있으면 그 다음 연도 신고하실 때는 그것도 또 불러와가지고 그 재산을 올해는 얼마 사용했는지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출연 재산을 3년 이내 전액 사용해야 된다. 그것만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따가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엑셀 파일 올려지는 건. 이거는 예시인데 작성 사례로 보시면 예를 들어 현금과 차량 운반구로 출연을 받았다. 뭐 현금 1억 원 중에 7천만 원을 정기예금에 예탁할 경우 이거는 이제 수익률 자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은 해주잖아요. 그럴 때 작성 방법이 이런 식으로 언제 출연을 받았고 누가 출연을 했고 출연 재산은 어떤 것이고
출원 가액과 그리고 올해 사용한 정기예금에 넣었다 하시면 얼마를 넣었고 남아있는 사용 금액은 얼마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현물로 받았다, 차량 운반구를 받았다 하시면 이 차량 운반구가 예를 들어 5,800만 원일 때 이거를 장애인 보조 및 지원에 사용했다. 그러면 그냥 모두 사용한 걸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익 목적에 사용하는 차량을 출연받았다 하시면 언제 출연받았고 이 출연 대산이랑 출연 가액 그리고 모두 그 해에 사용한 것으로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사용했는지 이런 거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출연 받으면 이 산정 기준이 출연 당시의 시가로 기재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시가 산정이 너무 어렵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한 금액 이런 것들 보고 시가 판단하시고 이 평가가액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네 번째,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 명세서. 출연재산 매각대금도 마찬가지로 3년 이내 공익 목적에 사용하셔야 되는데 369 규정이 있죠, 이거는. 앞에 있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사용해야 되고 네 번째는 이제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했을 때 예를 들면 토지나 건물로 아예 출연을 받아가지고 그 토지나 건물을 매각했을 때 어떤 식으로 공익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지 작성하시는 서식입니다. 먼저 이 사용 명세 작성하기를 하셔야 밑에 있는 지출 명세서까지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1번에 있는 사용 명세 작성을 하시면 들어가시면 일단은 매각 대금에 대해서 언제 어떤 걸 매각을 했는지 이거부터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토지를 매각을 했다. 그럼 언제 매각을 했는지 입력을 해주시면 여기 이 매각 금액까지 입력해 주시면 이 8번에 있는 사용 기준 금액이 자동 계산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24년도 2월 달에 토지 1억 원을 매각을 했다 하시면 24년도 2월 달에 토지 매각했습니다 하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30% 기준으로 나와요. 30% 기준으로 나오니까 3천만 원 사용 기준 금액이 나오고 그 해에 3천만 원에 대해서 얼마를 사용했는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그 1년, 2년, 3년이라는 기준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네거든요. 예를 들어 24년도 저희 기속으로 봤을 때 22년도에 매각을 했다 하시면 23년, 24년 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2년도 2월 달이든 3월 달이든 매각했을 때 그 해의 사업연도 종료일에 2년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22년도 2월 달에 매각을 해도 22년 12월 달로 보고 거기서부터 2년 이내에 60%를 사용하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 달로부터 2년, 그래서 24년 2월 달까지 60% 사용하는 게 아니고 24년 12월 달까지 60% 사용하셔야 된다. 사업연도 종료일로 간다. 매각일자는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또 사용 기준액에 못 미쳐서 사용했을 때 1년과 2년 같은 경우는 미달 사용액의 10%의 가산세가 부과가 되고 3년부터는 그 미달 사용액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거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거 해당 사용연도 만약에 사용 금액이 있다 하시면 밑에 있는 지출 명세서까지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먼저 작성을 해주셔야 밑에 있는 서식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여기서 일단 매각을 했고 이 매각 대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얼마를 사용했는지 그 사용한 내역을 밑에 있는 지출 명세서에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만 저희 아까 하나 더 말씀드렸던 거, 이 매각대금 지출, 그러니까 공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자산 기준이 6개월 이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매각대금 토지를 1억 원에 매각을 했다 하시면 그 토지 1억 원에 대해서 정기예금에 넣고 싶을 때 그 정기예금 정기적금이 만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 넣었을 때만 이 공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 그때 입력도 가능하다. 3개월짜리 단기 금융상품에 넣었다 하시면 공익목적 사업으로 인정이 안 되고요. 여기에다 지출 명세서에도 또 굳이 작성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인정 자체가 안 돼버리니까.
그거 매각대금은 6개월로 보셔야 된다. 요거 한 번 더 참고하시면 되겠고, 저희 이번에 이제 개정사항, 수혜자나 수혜단체에게 지출하는 경우, 부동산, 미술품 등 자산 취득한 경우, 매각대금을 운영경비에 지출하는 경우, 이 세 가지로 이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된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안 보이겠지만, 저희 홈택스 들어가시면 지출 목적 구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지출 목적 구분에서 뭐 수혜자인지 자산 취득인지 운영 경비인지 먼저 선택하시고 지출 목적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봤던 출원받은 재산의 사용 명세서는 그 소액계 기준이 50만 원이었다면 밑에 있는 출원재산 매각대금 사용 명세서, 운용소득 사용 명세서 이런 것들 지출 명세 소액계 기준은 100만 원 기준으로 가요. 100만 원 기준으로 100만 원 이상인 자들한테 뭐 장학금이나 지원금을 줬다 하시면 누구한테 줬는지 다 건건히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100만 원 미만이다. 연간 수혜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수혜자는 지출액이 가장 큰 대표자의 수혜자 성명을 적고 그냥 합산해가지고 작성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50만 원 기준이 더 작은 것은 누가 기부했는지가 더 중요해가지고 더 작게 한 거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사용했는지의 기준이니까 그때는 100만 원 기준으로 소액계로 가냐 아니면 건건히 개별로 작성하냐라고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1번에 있는 수혜자나 수혜단체에게 지출하는 경우는 보통은 이 지출 목적이 뭐 개발 뭐 장학금, 지원금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번에 있는 자산 취득은 이제 뭐 부동산, 미술품, 정기예금, 뭐 차량 운반구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자산 취득으로 가겠죠. 지출 목적. 그 세 번째는 운영 경비, 뭐 인건비, 뭐 세금 공과금 이런 식으로 갈 텐데 만약에 그 수혜자나 수혜단체에게 지출하는 경우라고 체크해놓고 이 지출 목적에다가 뭐 정기예금 예치 아니면 뭐 인건비 지출 여기에 있는 계정 과목으로 여기다 입력하시면 이것도 나중에 공시 오류를 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출 목적 구분과 지출 목적도 일치시켜야 된다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이제 공시 오류 떠가지고 나중에 재공시할 일이 없도록 한 번에 신고하실 때 제대로 작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6개월 그리고 보시면 되고 이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100만 원 기준으로 건건히 작성하냐 소액으로 작성하냐 나눌 수 있다면 이 3번 같은 경우 운영 경비에 지출하는 경우는 이거는 따로 그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건비 뭐 예를 들어서 직원 10명한테 뭐 1,000만 원을 줬다 하시면 1번, 2번 같은 경우는 한 명한테 막 100만 원 이상으로 줬을 때마다 누구한테 지출했는지 다 적잖아요. 3번 같은 경우 운영 경비로 지출했다 하시면 굳이 건건히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인건비 몇 명, 얼마 이런 식으로 그냥 합산해가지고 경비 목적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3번에 있는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 명세서 출연자를 작성하실 때는 50만 원 기준이고 밑에 있는 지출 명세서를 작성하실 때 수혜자나 수혜단체 그리고 자산 취득은 100만 원 기준으로 나눠지고 3번은 그냥 경비 목적별로 합산해가지고 작성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출연재산을 어떻게 공익 목적에 잘 사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5번째는 운용소득 사용 명세서. 이 출연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했을 때 이 또한 공익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이 되지만 거기서 나오는 수익용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 배당, 임대 이런 운용소득들도 80% 이상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소득이 나왔는지 여기다 작성하시는 서식이고요. 만약에 전년도부터 이제 계속 신고를 해오면서 운영소득이 있어요. 작성하신 게 있으면 정기자료 불러오기 버튼을 통해서 이 자료를 불러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출연재산 운영소득 작성하시고 거기에 80% 그리고 올해는 얼마 사용했는지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6번에 보시면 이 5에서 4를 빼잖아요. 1년 내 사용 실적에서 사용 기준액을 빼는 거니까 사용 기준액보다 사용 실적이 많으면은 당연히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겠죠. 하지만 사용 실적이 사용 기준액보다 미달하게 되면 그 미달액의 10% 가산세가 부과가 되고 결과적으로 6번이 음수가 나와야 여기 음수 나온 값의 10%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음수가 나올 때 10% 가산세 부과된다는 거, 이 해당 사업연도. 근데 신규 지정,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한 번 더 혜택을 드리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이 5년간 평균액이 또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작성을 하냐. 이미 이 과부족액에서 양수가 나오면 기준에 맞춰서 사용 실적이 더 많다는 거니까 이걸 굳이 작성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과부족액이 음수가 나왔다 하시면 저희가 한 번 더 가산세 부과하기 전에 기회를 드립니다. 5년간 평균액을 그럼 한 번 더 계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이 5년간 평균액을 계산해서도 이 5년간 평균액에서도 만약에 음수가 나왔다 하시면 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부족액과 5년간 평균액의 과부족액 중 작은 값으로 10% 가산세를 부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대신 5년이 경과된 사업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라는 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규 지정 공익법인들은 이걸 사용하실 수 없겠죠. 평균액을 계산하실 수 없으니까 장기 사업자들의 경우에 이 가산세 부과하기 전에 뭔가 한 번 더 드리는 혜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지정된 5년 미만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해당 사업연도에 과부족액이 음수가 나왔다, 가산세 대상이 나왔다 하시면 그냥 여기에 바로 10% 가산세가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는 이제 해당 사업연도의 운영소득의 계산, 수익사업의 소득 그리고 가산의 차감액 이런 거 다 입력하시고 넘어가시면 가산세까지 했을 때 최종적으로 27번에 있는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내년에 신고하실 때 여기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가는 거예요. 이 가산의 차감액, 가산세까지 다 반영한 27번의 이 금액이 내년도 신고하실 때 여기 있는 전년도로 가신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1년 내 사용 실적에서 이제 해당 사업연도에 운용소득을 해당 사업연도 공익목적에 사용했어요 라는 금액이 있다 하시면 밑에 있는 지출 명세서까지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밑에 있는 운용소득 지출 명세서는 올 그 24년도에 지출된 그 금액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전년도에 그 지출했던 걸 굳이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 24년도에 운용소득을 어떻게 공익목적에 사용했는지 여기다가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지출 명세서도 수혜자, 자산취득, 운영경비 세 가지로 나눠져 있으니까 요거 구분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시간 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까지 작성을 했다 하시면 6번에 있는 사용 계획 및 진도 내역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3번, 4번, 5번에 있는 잔액이 있다 하시면 6번 서식 당연하게 작성해 주셔야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작성하시고 6번에 있는 서식 작성 안 하시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오류 뜨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3, 4, 5번에 있는 잔액이 있다 하시면 6번 서식은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서식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 명세서가 여기 출연재산, 출연재산 매각대금, 매각대금, 운용소득 사용 명세서가 운용소득으로 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먼저 작성을 해주시면 밑에 있는 자동 취급 실행하기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면 자료를 끌어올 수가 있어요. 이걸 굳이 입력을 하나하나 다 입력해 줄 필요가 없이 이걸 작성을 이미 끝났다 하시면 6번 서식 작성할 때는 이 버튼 하나로 앞에서 작성했던 내역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 끌어와가지고 하나씩 선택해가지고 이제 뭐 미사용 잔액이 있다 하시면 클릭하시고 용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작성해 주시고 등록하기 버튼을 통해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불로하는 지는데 용도를 앞에서 입력했던 내역이 없어서 용도는 안 불러와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 남아있는 잔액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건지 작성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는 거 권고드리겠습니다. 자동체험 실행하기. 여기까지 작성했으면 이제 그 다음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작성하시는 서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6번에 있는 계열법인 여부, 그리고 13번에 있는 의결권 여부, 이거 여부 제대로 체크해 주셔야 돼요.
이거 잘못 체크해가지고 나중에 그 계열법인 괜히 그 주식이 높게 책정돼가지고 가산세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계열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이 법인 주식이 의결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여부 제대로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억울하게 가산세 받는 일 없도록 주식 같은 거 제대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주식도 전년도에 신고한 게 있다 하시면 굳이 이걸 매년 이렇게 작성하실 필요 없고요. 정기자료 불러오기를 통해서 자료를 불러온 후에 뭐 당해 사업년도에 뭐 매각을 한 게 있다 하시면 클릭하시고 그냥 삭제해 주시면 되고 새로 취득한 게 있다 하시면 새롭게 취득한 것만 등록하고 또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에 있는 이사 등 선임 명세서. 이 법인 등기상에 기재되어 있는 이사를 작성해 주시는 서식이고요. 해임했을 때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이 기존에 자료가 있으면, 이사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정기자료 불러오기를 통해서 이사를 싹 불러올 수 있고요. 거기서 해임을 했다 하시면 클릭하시고 언제 해임했는지까지 꼭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선임일, 해임일, 상임인지 비상임인지 구분해 주시고 만약에 이사와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가 있다 하시면 이사로 판단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6번, 7번, 8번 출연자와의 관계, 출연법인과의 관계, 다른 이사와의 관계. 이게 이 이사분이 우리 출연자가 있다면 이 출연자와는 어떤 있는지 관계가 아예 없다 하시면 그냥 해당 없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또 이 이사와 이 출연법인이 있다면 출연법인과의 관계가 어떤 건지 그리고 또 이 이사와 다른 이사와의 관계는 어떤 건지 여기서 클릭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사, 저희 아까 봤던 그 기준 초과 이사 5분의 1 초과된 이사가 있어버리면 출연자나 소액 출연자를 제외하고 출연자나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해버렸다 하시면 그 기준 이사 초과한테 어떤 식으로 급여를 지급했는지, 경비를 지급했는지 여기서 작성해 주시는 서식이고요. 여기서 작성하시면 이제 얼마 지출했는지 이만큼 전부 다 100%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 항공비, 차량 유지비, 비서실 운영비, 그 밖에 경비, 경비 전액이 100% 가산세 부과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이사 5분의 1을 판단할 때 기준은 이사의 취임 시기가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취임한 이사가 5분의 1 기준 초과 이사가 되는 거고요. 취임 시기가 동일하다 하시면 지출 경비가 많은 이사가 기준 초과 이사가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상신세법 시행령 제80조 10항에 이 기준 초과 이사 가산세 제외 대상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꼭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0번에 있는 특정 기업 광고 등 명세서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광고나 홍보를 했을 때 적어주시는 서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열법인의 광고나 홍보를 하지 않았다 하시면은 그냥 바로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 하시면 어떤 그 기업을 홍보했는지,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얼마를 지출했는지 등록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 홍보 비용, 광고 비용 100% 전액 가산세 부과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했다 하시면 이제 11번에 있는 세무확인서 이 신고서가 적정하게 신고되고 있는지 작성했는지 이제 외부 전문가로부터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이 외부 전문가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이 세 명의 자격증을 가지신 이분들한테 최소 2명 이상으로부터 이걸 받으셔야 돼요. 외부 전문가. 이분들이 이 세무 확인서를 주실 거거든요. 그럼 그냥 그대로 여기다가 작성해 주시면 돼요. 이분들 보통 이제 문제가 없다 하시면 여기에 이제 외부 전문가 종합 의견에 적정함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적정함 이런 식으로 나오면 밑에 있는 세무 확인 결과 집계표 들어가셔서 그냥 모두 적정 여부 선택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분들이 판단했을 때 위반 금액이 있는 것 같다 하시면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되고 어떤 걸 위반하셨는지 밑에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적정 여부 그리고 위반 금액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외부 전문가 인적사항. 이 공익법인이 이제 세무 기장을 맡겼을 때 이걸 작성하신 세무 대리인을 여기다가 인적사항 넣을 수 있다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부 전문가 세무학이 제외되는 경우 한번 보고 가시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그러니까 종교단체겠죠. 헌금만 있는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제외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서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도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서식은 보시면 6가지가 총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외부 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하시는 대상이라면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직기표는 당연하게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 나머지 있는 이 5가지 서류는 해당 사항이 있으면 작성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입 명세서랑 고유부동산은 위반 금액이 없어도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셔야 되고, 나머지 이 3가지 서류는 위반 금액이 있을 때 해당 사항이 있으면 작성해 주시는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있으면 작성해 주시면 돼요. 위반 금액이 없으면 그냥 다 넘어가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작성했으면 이제 마지막에 신고자료 제출 화면이 나오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이 서식들이 쭉 나와요. 이제 쭉 나오고 이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실 때 오류가 없으면은 바로 이렇게 그냥 신고서 작성 완료 돼버리는데, 만약에 오류가 뜨면은 또 팝업창으로 이제 오류 내역이 어떤 게 있다라고 뜨니까 오류 내역을 꼭 수정해 주시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류 내역까지 이제 수정이 다 됐다 하시면 제출하기 버튼을 통해 마지막에 있는 스텝 2 가셔서 이 조회 버튼을 통해 접수증까지 제대로 나오는지 끝까지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통 오류 내용 뜬다는 것은 이 3번, 4번, 5번 제일 많이 뜨는 게 이거더라고요. 여기서 작성을 했는데 6번에 있는 서식을 작성을 안 해가지고 오류가 굉장히 많이 뜨더라고요. 여기에 잔액이 있다 하시면 6번에 있는 서식도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거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하는 방법이었고요. 이 자주 묻는 사항은 별도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질문들이 많으셔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 출연재산에 보조금, 후원금, 회비 등도 포함이 될까요?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는데 후원금, 기부금 등은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 출연재산에 공모지원금도 들어가나요? 해당 공모지원금이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성격의 지원금인 경우에는 출연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나 다른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출연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모지원금도 이 지급 주체랑 환경 등에 따라서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출연재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 성격이랑 지급 주체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성격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지급 주체랑 성격 등에 따라서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설립 당시 기본 재산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는 경우에 출연재산을 공익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죠. 이거 수익용을 운용한다는 거니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만 정기예금에서 나오는 이자 소득은 운용소득으로 이거는 공익 목적에 사용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출연받은 재산으로 가산세 납부 시에 출연재산 사유관리 위반일까요? 라고 보는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상증세법 제48조에 따른 가산세를 만약에 납부를 했다 하시면 그 가산세 납부액은 사후관리 출연받은 재산에서 제외하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남아있는 가산세 납부하시고 남아있는 출연재산가액만 사후관리 대상으로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 관련 예규 한번 보시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상증세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 매각대금에서 제외된다. 두 번째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증여세 등을 납부하기 위한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매각 대금에서도 제외된다. 그러니까 차입금, 상환 등에서도 이거 인정이 된다는 것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공익법인 등이 운용소득 및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을 공익법인에 부과된 법인세 등의 납부에 사용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 차입금 상환액은 직접 공익목적 사용에 사용한 것을 또 보진 않는다는 것도 이것까지 같이 합산해가지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렵죠. 어려운데 이제 하나하나 읽어보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증여세나 가산세가 재차 부과되진 않지만 또 공익목적으로 사용도 인정이 안 되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을 때 어린이집 수익금액도 법인의 수익금액에 포함되나요? 공익법인의 고유목적 사업 수익금액에 포함됩니다. 여섯 번째, 출원받은 토지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상층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가 토지를 출원받아서 그 토지 위에 예배당을 건축하여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출원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그러니까 이거의 시점이 언제냐 물어보니까 예배당 건물 신축 공사를 착공한 때가 바로 이 실현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곱 번째, 운영비의 재원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재원별로 구분할 수 있으면 실제 구분에 의해서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구분하시기 너무 막 복잡하다. 이 재원, 이 경비를 어디에 합산해가지고 이렇게 목적이 쓰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출연재산 운영소득, 출연재산 매각금에 출연받은 재산, 기타 재산의 순서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덟 번째는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납입한 정기예금을 해지 후에 재해지를 했다. 그러면 매각대금 사용명세서에 기재해야 되나요? 여기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은데 일단은 저희가 드리고 있는 답변은 이렇게 드리고 있긴 해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서식이 새로 개정되거나 할 것 같긴 한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정기예금을 해지 후에 재해치를 했을 때 이 매각대금 사용명세서에 재해치 내역을 기재하고 그 이자소득과 사용내역도 운영소득 사용명세서에 작성해라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기예금을 해지 재예치하는 게 이걸 매각으로 볼 수 있냐 없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좀 있긴 한데 여기 정기예금 해지 후 재예치한 내역을 작성하실 수 있는 서식란이 아직까지 만들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매각대금 사용명세서에 작성하라고 저희가 안내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운용소득과 법인세 신고 시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은 다를 수 있나요? 당연히 다를 수 있죠. 운용소득이랑 이 법인세 신고 시의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 무조건 일치가 되진 않고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열 번째, 운영소득의 80%를 고유목적 사업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그 외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거 가능한데요. 고유목적 사업 외로 사용했을 때는 그때는 증여세 부과됩니다. 나머지 20% 공익목적에 사용은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1번째, 출연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은 모두 운용소득인가요? 아까 이거 질문을 하셨던데 이자 금액과 상관없이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수익용으로 운영하여 발생한 이자 수입은 운용소득이지만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는 보통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운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이게 딱 구분되어 있진 않거든요. 이 보통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모두 운용소득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아까 저희가 답변을 드린 게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운용소득의 개념을 보시고 판단하셔야 돼요.
이 운영소득, 그러니까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 원천의 사용으로서 발생한 소득금액이기 때문에 이 법 조항을 해석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보통예금 이자다 하시면 그때는 운용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보통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운용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건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12번째는 공익법인 등은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을 1년 이내 80% 이상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되는데 2년 만기 정기예금에 해체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운용소득을 다시 또 수익용으로 운용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는데 해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익 목적 외로 봐서 증여세를 부과하진 않아요.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이걸 공익 목적 사업으로 또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연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영했을 때 처음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이 되지만 그 수익용에서 나오는 운용소득을 또 다른 수익용 자산을 취득했을 때 그거는 공익 목적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13번째 마지막 운영소득 사용 기준의 계산 시에도 미수이자를 포함하나요? 미수이자를 제외하시고 이자 수익의 80%를 사용 기준액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출연재산 보고서 관련된 사항이었고요. 저희 조금 쉬시고 2시 5분쯤에 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